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국세가 지난해보다 34조 원 가까이 덜 거치면서 나라 살림의 빨간불이 켜졌습니다.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물가 잡겠다며 올렸던 금리가 언제쯤 내려갈지도 궁금합니다. 경제부 김지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, 세수가 덜 거쳤다. 가계로 따지면 수입이 준 거 아닙니까? 그럼 나라 살림이 어떻게 되는 거죠? 네, 먼저 세수 얼마나 거쳤는지 보면요. 올해 4월까지 134조 원이 거쳤습니다.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3조 9천억 원, 그러니까 20% 가까이 줄은 겁니다. 네. 수입이 줄었다면 크게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. 첫 번째로 돈을 안 쓰는 방법이 있겠죠. 이 가게에서는 수입이 줄면 소비를 줄이는 게 당연합니다.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하는데 이 나라 살림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. 지금 경기 상황이 안 좋은데 우리나라가 쓰겠다고 약속했던 돈까지 안 쓰게 되면은 경기는 더 나빠지겠죠. 두 번째 방법은 빚을 지는 겁니다. 이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마련하는 방식인데요. 네.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적자 국채 발행은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. 지금 60조 원 정도 올해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상황에서 빚을 더 낼 수는 없다.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어려운 상황입니다. 예, 보통 이제 안 쓸 수도 없고 빚질 수도 없으면 이제 생각하는 게 추경인데 야당에서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요? 네, 그런데 정부는 안 하겠다고 합니다. 이유를 짐작해 보면 내년에 총선이 있잖아요. 총선을 앞두고 추경을 할 경우에는 이제 예산이 여러 가지가 지역구에서 예산이 예. 여러 가지 끼어들어올 수 있고 그러면 지출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? 일단 있는 돈을 끌어다 쓰겠다는 방침입니다. 추경호 부총리는 어떻게든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 안에서 집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. 일단 지난해 쓰고 남은 돈이죠. 세계 잉여금과 또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기금 여유 재원에서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예. 그럼 또 질문이 그걸로 해결이 되는가 싶은 건데 어떻습니까? 네, 물론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일단 쓸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습니다. 정의당 장혜연 의원실 자료인데요. 세계 잉여금이요. 지난해 세계 잉여금이 일반, 특별 회계 다 합쳐도 5조 9천억 원 규모밖에 안 된다. 네. 예, 그래서 돈이 많이 모자라고요. 그다음에 기금은 이보다는 더 여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전례에 사용했던 것을 보면 한 해에 5조 원 이상 쓴 전례는 없었다. 그래서 이렇게 세수가 많이 부족하게 되면은 그 구멍을 메꾸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. 그러면 앞으로 세금이 더 거쳐야 합니다. 세금이 더 거치면 좀 메꿀 수 있느냐? 근데 여기는 조건이 있죠. 지금 경기가 더 나아져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. 이번에 세수 결손도 보면은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많이 줄었습니다.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좀 나아지려면 기업의 실적이 좋아져야 하고요. 또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상황이 밝지는 않습니다. 우리 정부가 상저하고를 예측을 했는데 이게 지연되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최근에 낮췄잖아요. 네. 그리고 그나마 버텨주던 게 소비였는데 이 소비마저 최근 들어서 다시 주춤해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. 또 하나 얘기 나오는 게 유류세,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를 정부가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종료해서 세수를 늘려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. 그런데 이것도 쉽지 않은 게요. 가계 소비를 더 위축시킬 네. 수도 있고 또 역시 총선을 앞두고 이런 가계들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게 쉽지가 않아서 이래저래 어려운 상황입니다. 추경호 부총리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. 세수가 지금보다 조금 더 안 좋아질 수 있다. 예. 그러면서도 이제 기금 사용에 방점을 찍었습니다. 기금에 어느 정도 가용 방안을 갖고 있고 또 일정 수위를 한참 넘어가게 되는 수치가 나올 수도 있다.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. 왜냐하면 지금 아직 이제 4월까지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네. 8월이 지나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, 규모를. 그래서 올해 세수가 뭐 1년 전체로 보면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8월에 재추계를 해서 결손 규모를 다시 내겠다 이런 입장이고요. 지금 현재 계산으로는 그러니까 연말까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거친다고 했을 때 올해 세수는 38조 5천억 원이 부족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. 예, 이렇게 나라 살림은 좀 팍팍한데 가계 살림은 좀 나아지는가 싶은 지표도 있습니다. 물가 상승률이 좀 둔화되긴 했죠. 네, 그렇습니다. 오늘 나온 소식이죠. 넉 달 연속 내려서 1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. 이 표를 보시면 올해 1월에 5.2%에서 이제 지금 2%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겁니다. 가장 큰 부분이 석유류 가격의 하락입니다. 1년 전과 비교해서 18% 떨어졌고요. 석유류가 물가 상승률을 1%포인트가량 떨어뜨린 효과가 있었다고 하네요. 반면에 전기
전기가스 수도 가격은 23.2%나 올랐습니다. 이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2달 연속 20%대 오름세를 보이는 거고요. 예. 이렇게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물가가 내렸다고 하는데 식당 가면 뭐 물가 내린 걸 체감하기 실감을 어려우시죠? 못하죠. 네, 예. 맞습니다. 외식 물가 실제로 큰 폭으로 올라서요. 6.9% 상승했어요. 그래서 소비자들이 느끼시는 부분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. 네, 사실 기준금리 얘기할 때 워낙에 물가 얘기를 많이 해놔서 물가가 잡혔다면 좀 반갑게 들리기도 하는데 내용을 보면 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물가가 석유류나 뭐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가격이 경기 또 환경에 워낙 민감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. 이걸 빼고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를 따로 산출을 하는데 이게 근원 물가라는 겁니다. 예. 근원 물가가 여전히 높습니다. 4.3%로 나왔고요. 전월보다는 상승폭이 좀 줄긴 했지만 여전히 속도가 좀 더딥니다. 그래서 이번에 상승률이 크게 내려간 게 결국에는 석유 가격 하락 영향이 큰 거지 다른 부분은 여전히 고물가가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.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기름값이라도 내리면 좋은 거 아니냐.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죠. 근데 이게 또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게 경기와도 연관이 깊습니다. 이 경기가 좋을수록 에너지 수요가 늘잖아요. 그런데 수요가 많지 않고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이제 생각보다 경기 회복이 더딜 수 있다. 그래서 이 에너지 가격은 일종의 경기 예고 지표로 작용을 하는데요. 또 전쟁 같은 정치적 변수에도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연말에는 또 다시 튈지도 모른다.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. 예, 보통 이제 물가 잡겠다고 금리 올리긴 했었는데 그럼 금리 인하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까? 자, 금리가 이제 3번 연속 동결을 했잖아요. 그러면서 이제 올해 안에 인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대가 많이 나옵니다. 물론 하나는 아직까지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고요. 인하를 얘기하려면 분명합니다. 2%대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필요하다. 이게 이제 이창용 총재의 거듭된 강조된 워딩이고요. 한국은행은 지금 오늘 전망으로는 이대로 가다가 점점 낮아져서 2%대를 찍을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. 그런데 연말이 되면 다시 올라가서 3%대로 다시 튈 거다. 이렇게 보고 있어서 아직까지 금리 인하를 말하기에는 시기상조다라는 입장이 분명하고요. 여기에다 미국이 변수입니다. 미국이 이번 달 연준이 그 기준금리를 결정하거든요. 요즘 이제 하루가 다르게 이 기준금리 연준의 결정을 놓고서 예측이 좀 뒤바뀌는 것 같아요. 그만큼 이제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좀 어렵다는 건데 미국이 여기서 한 번 더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2%포인트까지 벌어질 수 있고요.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입니다. 네, 그래서 올해 안에는 어렵고 이르면 내년은 돼야 가능하다. 이런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예. 자, 이번에 은행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기업은 많이 어려웠고 특히나 가계 같은 경우도 대출 이자 때문에 참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는데 올해 1분기 순이익이 은행의 순이익이 7조 원. 대부분이 이자 수익이더라고요. 네. 자,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최근에 금융당국이 압박을 해서 대출 금리가 많이 내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남겼네요, 그래도. 그렇습니다. 그만큼 금리가 많이 오른 겁니다. 또 예금 금리가 대출 금리보다 더 빨리 내릴 때는 그렇게 빨리 내리면서 그렇게 커진 건데요. 네. 우리나라 은행들이 주로 대출로 돈을 버는 구조다 보니까 고금리의 이런 예대금리차로 이익을 많이 남깁니다. 많은 곳을 보면 지난해 1분기 대비 40% 넘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. 다들 어려운데 은행들만 돈을 이렇게 벌고 또 이런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고액의 성과금을 지급해서 논란이 있었죠. 그래서 네.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고 금융당국도 그 이후로 은행들을 압박했습니다. 그 이후 상황을 보면 조금씩 달라지고는 있습니다. 금리가 높으니까 가계가 일단 빚부터 갚으면서 지난해 1분기 가계 대출이 이제 사상 최대로 감소를 했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대출금이 주니까 이자 이익도 줄긴 했습니다. 그래서 지난해 그 1분기를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보면 7천억 원가량 줄었습니다. 뭐 아직 많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지난해 내내 오른 거에 비하면 처음으로 이제 내려온 거고요. 당국의 압박 이후에는 최근에 이제 대출금리도 눈에 띄게 내려오고 또 예대금리 차도 줄어드는 추세고요. 금융당국은 이제 은행의 잦은 인하 효과가 조금씩 이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보이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금리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좀 이자가 싼 대출로 좀 이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런 면에서 나온 게 이제 대환대출 플랫폼인데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요? 네, 스마트폰 앱으로 더 싼 금리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찾아서 대출을 갈아타는 겁니다. 네. 지금 사흘째인데요. 어제까지 출시 이틀째까지 1,000억 원 넘게 이런 갈아타기가 이루어졌습니다. 예. 건수로 따지면 3,887건이고요. 예, 규모는 1,055억 정도가 됐습니다. 이 대환대출 플랫폼은 크게 두 가지 기능입니다. 첫 번째는요, 최저가 검색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예. 포털 사이트에서도 하는 건데 한눈에 비교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
이게 그동안 어려웠던 게 내가 갈아타서 아낄 수 있는 이자가 분명하더라도 사실은 뭐 중도 상환 수수료 내고 나면은 어떤 게 더 이익인지 소비자들 입장에서 알기 어렵잖아요. 그렇죠. 네.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이렇게 최저가로 비교를 해주면 아 나한테는 이게 제일 싸구나 하고 갈아탈 수 있는 거죠. 근데 이게 이게 이걸 안다고 해도 실제로 갈아타려면 그동안은 굉장히 불편했던 게요. 내가 기존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가서 갚고 그다음에 다시 새 은행에서 다시 대출을 받으려면 이 서류들 작업도 복잡하고 해서 그냥 안 하고 말지 뭐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네. 이 두 번째 기능이 환승센터 기능을 해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동안은 소비자가 직접 했어야 됐던 이런 기능들을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서 클릭 한 번으로 알아서 금융기관 간에 다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. 다만 이제 이게 온라인 서비스다 보니까 담보대출은 좀 어렵습니다. 주택담보대출이 부분이 크잖아요. 가계에서 차지하는. 근데 그런 건 어렵고 지금 현재는 신용대출만 가능한 상태입니다. 이게 최저가 검색이 제대로 되려면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최저가가 나와줘야겠죠. 네. 근데 네. 시행 첫날에는 일부 시스템 오작동의 경우도 좀 있고 잘 검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. 금융당국은 이제 플랫폼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불편 사항을 반영을 해서 점차 개선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경제부 김지선 기자와 함께 경제 뉴스 종합해봤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